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러한 급격하게 변화는 우리가 경제를 논의할 때 가장 앞서서 경제 단체들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세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쭉 정치를 해왔습니다. 28살 때 제가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죠. 민주당으로 나와가지고 떨어지고, 또 32살에 또 민주당 나와서 떨어지고, 3번입니까? 만 36살에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산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부산에서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36이었다는 거죠. 오늘 주제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도전해야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인 용어들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해일 조선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부정어들이 우리의 목을 재우고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그런 대목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의 방안의 핵심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학력도 그렇게 높은 고학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저력을 보여준 위대한 세대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 메가더 장군입니다. 네, 메가더 장군은 1953년도에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100년이 가더라도 전쟁 피해를 회복하려면은 100년이 걸린다. 이 말은 뭐냐면은 100년이 가도 회복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만큼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이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만은 이 보시면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예, 이 폐허에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죠. 예,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와 국민이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연평균 약 10%의 경제 고도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64년도에 우리가 수출 1억 불이었습니다. 70년도에 6년 만에 10배가 올랐습니다. 10억 불. 77년도 100억 불. 7년 만에 10배가 또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만에 81년도에 우리가 200억 불이 되죠. 초고속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53년도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67불이었습니다. 이 67불의 의미는 아프리카의 그 가나나 콩고 그리고 필리핀, 북한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27,000불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OECD 국가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1960년대에 평균 수명이 52.4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갑이라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죠.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의 그 기대 수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현재를 보면
82.1세입니다. 무려 30년이 더 수명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대 수명이 세계 11위거든요. 특히 여성의 평균 수명은 세계 3위입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헬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게 그 WHO에서 발표한 기대 수명이 되겠습니다. 세계 11위 국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GDP 순위를 보겠습니다. 경제 총생산량은, 국민 총생산량은 현재 세계 11위입니다. 1조 4천억 불입니다. 여기서 5위와 6위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2조 6천억 불 또는 2조 4천억 불쯤 되거든요. 저는 이 높이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1조 불을 어떻게 우리가 매가 나가느냐,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 정답 중 하나는 저는 서비스 산업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필리핀과 한국과 북한의 경제 성장의 모습입니다. 60년대에 콩고나 가나, 필리핀,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근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여기서 재미나는 데이터는 콩고나 필리핀이나 가나나 북한은 30년 이상 지났지만은 GDP 성장이 별로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했던 이 기적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이 서양 경제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일컬을 때 이 경제학적으로는 도저히 이 분석이 안 돼서 결국 미라클, 즉 기적이다 하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도 제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5년간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3%가 2014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2%의 저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2.5% 경제 성장에 머물 것이다 하는 추정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양옆의 강대국, 즉 일본의 가격 경쟁에서 또 중국의 기술 경쟁에서 지금 엄청난 도전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국은 이게 2015년도 자료니까요. 1년을 더 마이너스 시키면은 이제 4년 내에 모든 업종에서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출의 경쟁력이 지금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도시바라든지 GE라든지 미국의 GE라든지 아주 유명한 가전제품 업체들을 그 M&A를 통해서 자국 기업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 또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샤오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가격이 싸고 또 반값 스마트 TV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품 경쟁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도 지금 중국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보다 더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자동차 세계의 그 전기 자동차 또는 배터리를 그 중국이 지금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철강이나 해운업은 지금 수출의 그 경쟁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고 또 지정학적인 그 안보의 그 디스카운트, 안보에 의한 디스카운트가 지금 있습니다. 이 안보 불안은 결국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이 제조업을 지금까지 육성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지금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저는 만족스러운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제조업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은 IT라든지 서비스 산업에는 금융이나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 산업 등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명확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이나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서비스 산업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에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산업이 약 79%를 차지하죠. 전 산업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59%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 15%에서 20% 정도는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민 경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조업만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 보여주는 이 그래프는 이 파란 색깔을 보시면은 이게 노동의 생산성입니다. 노동의 생산성은 꾸준히 비례해서 기울기가 변함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질 임금은 유감스럽게도 IMF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란 선은 기계화가 되고 함으로써 꾸준히 노동의 생산성은 높여진 거죠. 근데 IMF 이후에 우리 국민이 받는 노동자들이 받는 실질 임금은 꺾여서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여백만큼의 격차를 결국은 이 기업이 잉여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백만큼의 이익을 기업은 국민들한테 노동자들한테 되돌려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경제 민주화의 완결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IMF 이전에 노동 생산성과 실질 임금의 기울기만큼만 따라가도 우리나라의 그 소득의 불평등은 저는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업의 생산성은 확대되었습니다만은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비정규직이 커져서 현재 비정규직률은 OECD 평균보다도 2배 이상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는 거죠. 그 비정규직이 높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업이 그만큼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로만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97년 이전에 어떤 그 건전한 그런 상태로 되돌려만 줘도 경제 민주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고 주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이미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6년도에 1월 현재에 보면은 그 주요 제조업의 재고율이 128.4%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 왔을 때 129.5%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뭐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으로 간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하는 거죠. 제조업만 봤을 때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려면은 저는 우수한 중소기업이 일본이나 독일처럼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탄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익숙한 로고입니다. 이게 보면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이것을 보통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는 가파라고 하죠. 가파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 부분들이 공통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네 개 창업 기업들이 세계의 4차 산업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고 또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네 개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모두가 창업 기업이고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이사 창업자가 26살 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21살 때, 이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업자는 24살 때, 그리고 아마존을 창업한 창업자는 31살 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이 네 개의 그 회사들이 모두가 20대 빨라야 30대 초반에 창업을 한 창업 기업이고 이 기업들이 지금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젊고 아주 창의력이 뛰어난 창업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해결을 해야 될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별 부패 지수를 보면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27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115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지표를 가지고는 우리의 그 성장을 발목을 많이 잡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입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이 삼성경제연구소입니까? 여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연간 약 30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한 절반 정도, 150조 정도로만 줄여들어도 1인당 GDP가 약 2,500불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그 28,000불쯤 되거든요. 그 28,000불 플러스 25,000불이니까 우리는 3만불을 열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26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시장이 77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80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만 한 20위권으로 끌어올리면 줘도 국가 경쟁력은 저는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회 구성원 분들이 이런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규제를 말합니다. 참 부끄럽게도 105위입니다. 105위. 그래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진적인 그 규제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경제가 타파해야 될 그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정규직인 문제도 2배가 넘고 이 노인 빈곤율도 2배가 넘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한국 사회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경제 전망을 2017년도 경제 전망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트럼프 정부의 그 보호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초불확실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고용 창출의 힘이 약화되고 있고 또 고용의 질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의 소득 저하로 이어져서 소비의 또 이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성장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 올해 그 기조로 보면은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거고요.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관련 산업을 만들어내 나가겠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대기업 집중 지원 정책에서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런 표현을 정부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프리존 법입니다. 이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약 34만 개 이상의 일자리의 그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법,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15만 개에서 6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 프리존 특별법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법하고 발전법하고 이 두 가지가 저는 국회에서 조금 더 빨리 논의를 해서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하나의 그 롤 모델로 이스라엘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지금 한 800만 안팎이 되거든요. 인구가 800만 좀 되는데 벤처 기업 숫자가 한 약 4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 2,000명당 한 개 기업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에 미국 자국 말고 중국 다음으로 상장이 많이 돼서 83개가 이스라엘 기업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0.2%에 불과한데 노벨상 수상자는 약 22%,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전체 IQ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전체 IQ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거 잘 못 맞춥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지능 지수가 평균 IQ가 더 높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평균 IQ는 약 106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그 평균 IQ는 약 95입니다. 예, 우리보다 그 결코 머리가 좋아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잘 살고 또 저렇게 훌륭한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창업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는 보면 서울대, 연고대나 좀 유수한 대학을 나온 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은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공무원. 예, 공무원이 꿈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 공무원이 꿈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은 여성은 2년, 남성은 3년 의무복무죠.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도 군을 그냥 노는 곳 또는 경력이 단절된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본인들이 보다 더 사회에 나와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인턴십 과정처럼 여길 정도로 군이라는 것이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이라는 것이 상당히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계급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저는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군은 미래를 준비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창업을 위한, 도전을 위한 그런 무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와 정반대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 개혁은 저는 이스라엘과 같은 저런 어떤 모델을 잘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서민 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머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생필품 문제라든지 이게 다 있습니다만은 결국 가장 많은 부담을 안기는 것이 주거 문제죠. 그래서 그 1, 2인에 준하는 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쪽을 보면 데이터를 보면은 1인 가구가 최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2인 가구고, 그 다음에 3인 가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주택 정책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용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거기에 신혼부부입니까? 신혼부부 또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대학생 이런 젊은이들에게 어떤 그 좌절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정된 사회 안전망을 저는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도 언론에서 헬조선이라 하길래 제가 이걸 하나 참고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보시면은 109개 나라들 가운데서 국민 체감 생활 수준이 세계 14위입니다. 이 정도면 선진국 수준이지요. 그리고 G20 국가 가운데서 포괄적 성장 지수가 지금 우리가 3위입니다. 3위. 그래서 이런 그 잠재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우리가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고 또 정치가 여야 이념적인 그 대립에서 좀 극복해서 실용적인 그런 사고로 접근한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부강한 그리고 좋은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해내는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